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인자입니다. 우선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정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가지게 될 시간은 UN CRPD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전국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군데가 공동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UN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만났던 그 동남아 장애인분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한국에서 왔냐라고 물어보길래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한국에는 그러면 장애인들이 너무 살기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법이 많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냐라는 말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한국이란 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 법만큼 저희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장애인에 관련된 수많은 법이 있긴 하지만 과연 그 법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니터링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첫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UN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해서 장애인 복지법의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할까 하는데요.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CRPD 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님이시자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신 우주영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수어통역을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수어통역본부의 라덕수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임동초 수어통역사님 오늘 2시간 동안 수어통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영 교수님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법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 100분 정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CRPD와 그러니까 CRPD가 이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장애인 권리 협약인 CRPD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의 정책이나 법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가 1981년 이래로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 법과 CRPD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 또 현행 법이 그 CRPD에 기반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관한 이제 기본법이지요. 이제 이것이 1981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에 이제 만든 법인데요. 이 법의 역사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현재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CRPD에서 이제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제 비준하면서 이행 보고서를, 국가 이행 보고서를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 1차 보고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심사도 받았었고요. 작년에는 2차, 3차 병합 보고서까지 지금 이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차 보고서를 냈을 당시에 우리가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어떤 권고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 복지법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진 것, 뭐 지금은 이제 이게 장애인 복지법인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81년에 명칭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세계 장애인 해가 1981년에 이제 유엔이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이 법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이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과 우리 이 법을 만든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이 81년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비로소 장애인 복지 역사에 있어서 이제 태동기를 이제 여는 해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 과정을 이제 뭐 학자마다 이제 그 시기를 나누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법 제도를 입법화한 과정을 기준으로 이제 4기로 이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1981년,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복지법을 이제 제정했기 때문에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그 이전을 1기라고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2기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해서 1981년 이전을 1기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주로 자선의 대상으로 보던 그런 시기였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81년 그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88년 그러면은 올림픽, 우리나라의 장애인 올림픽, 또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장애인 올림픽이 함께 열렸었죠.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까지 81년부터 88년을 이제 2기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규정하고 싶습니다. 요때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이념이 등장한 태동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년 이후 89년부터 2006년까지를 이제 저는 3기라고 했고요. 요때는 장애인 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다. 그리고 이제 2007년 이후 현재까지를 제가 4기로 나눴는데요. 자, 그러면 2007년의 요 기준은 뭐냐? 이 2007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된 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장애인 복지법에 도입되는 그런 해가 바로 2007년입니다. 또 2007년에는 기존에 시행되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계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새로운 장애인 교육법이 또 제정되던 해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인권과 교육,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법 제도들이 확립되는 시기,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제 4기가 이제 2007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를 제 4기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요. 2007년은 장애인 법제사, 그러니까 장애인 법제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요.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장애인계가 한 6, 7년에 걸쳐서 수건 사업으로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또 제정이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 부모단체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장애인 교육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법이었고, 이 법이 이제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장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아주 또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장애인 복지법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수용되면서 또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되는 이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요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요. 요것만 이제 보시면 1981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을 맞이해서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을 맞이해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게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권고 조항과 이제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적 1945년 8.15 해방 이후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제는 주로 군경 희생자 중심의 법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원호법이나 경찰원호법 이제 이런 법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가 부분적으로는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그때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리고 77년에 이제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될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법이 이제 사실은 장애인 관련 법으로는 최초의 법이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가 이제 막 평준화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서 이제 등장한 거죠. 이제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발전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이제 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81년에 이제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법. 자, 이거는 이제 앞에 특수교육진흥법과는 달리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련된 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교육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닌,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복지법을 만들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실질적이지를 못했죠. 왜 그러냐면 권고 조항이 대부분이었고 선언적 의미의 그런 프로그램 규정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장애인이 이제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서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장애인 복지 발전을 내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81년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한 40년 됐죠. 40년간의 장애인 복지법의 이제 역사를 이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이 처음 제정될 때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장애인 복지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 이 정부에 계속 이제 건의는 됐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말로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필요하다, 뭐 만들어 준다, 이제 이런 이제 약속은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말뿐이었고, 이제 이것이 실행되게 된 계기는 이제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부터다 이제 하는 것인데요. 유엔은 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81년에 선포하기까지 이제 미리 이제 준비 기간이 있었죠. 그 앞서서 보면 유엔은 75년에 이미 장애인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이죠. 그 다음에 76년에는 이미 5년 후에 우리가 세계 장애인을 위한 해를 선포하자라고 이제 그 76년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세계 장애인을 위한 해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International Year for Disabled Persons라고 해서 for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79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 명칭을 바꿉니다. for 대신 of로 바꾸죠. 그래서 세계 장애인을 위한 해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로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for와 of의 차이죠. 자, for 그러면 마치 누군가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가 되지만 of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객체에서 주체로 이 for와 of의 차이가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처음에는 완전한 참여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다가 평등을 더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IYDP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세계 장애인의 주제는 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되고 이 유엔은 각 나라들에게 28개 항의 조치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습관의 제거를 위해서 현존하고 있는 법률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가 있게 됨으로 인해 우리 정부도 외면할 수가 없게 돼서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81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이 장애인 복지법을 만드는 과정도 또 이제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참 형식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1980년 이제 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가 될 거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80년에 이제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80년 4월에 당시 이제 보사부 사회국에서 법을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을 이제 시작해서 7월 달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초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가지고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검토를 하면서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정부안을 1981년 그 다음 해죠. 그 다음에 5월 8일에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확정된 정부안의 내용은 당초 처음 만들었던 초안보다 많이 내용상 후퇴되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 직속의 심신장애자 대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는 점, 또 장애자 실태조사 조항도 삭제하고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형식으로 변경했다는 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검토를 거치면서 더 후퇴하는 쪽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법이 아닌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형식적인 법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부의 장애인의 인식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적절한 복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유엔과 같은 이런 국제기구의 권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만들어진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보여주기식 장식용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 처음 이제 최초는 5장, 5개 챕터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요, 굉장히 이제 내용도 두꺼워졌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덧붙여지고 추가되어서
그 9개 장에 90개 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이 굉장히 방대해졌는데요. 처음에는 5장 32개 조항의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제정되었던 이 법의 문제점 세 가지를 들으려 그러면 국제기구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제정했다. 떠밀려서. 그러면서 법 내용이 대부분 임의조항 형식이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그것을 뒷받침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도 문제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이제 예산이 또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 조치도 부족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만들어졌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한계였습니다. 그 후에 1981년 이렇게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법은 전체를 뜯어고친 게 세 차례 전부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개정은 뭐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하여튼 수십 차례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개정안이 올라가는 게 이 장애인 복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 법의 개정도 그동안 필요에 따라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이 장애인 복지법이 항상 계류 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해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은 이렇게 항상 국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한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부 개정은 81년 제정되고 나서 8년 후에 89년입니다. 이때 89년에는 이제 법 명칭이 바뀌죠. 심신장애자라는 법 명칭에서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거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장애자라 장애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 장애자가 비하하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자는 엄연히 국어사전에 존재하던 옛날부터 사용했던 용어고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법에서 이게 법정 용어로 사용되면서부터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용어가 이제 쓰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전에 없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놈자자, 사람인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장애자의 자도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명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의미인데 다만 이제 법정 용어로선 장애인이 맞겠죠. 요게 이제 89년에 이제 용어를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9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보건사회부에 이제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인 수첩제도가 이제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등급제도 이제 이어서 이제 같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복지 조치가 이제 다양화되는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제 개편 규정이 들어가고, 또 체육진흥회,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를 설립해서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는 규정, 또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는 규정, 장애인 주간 설정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89년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년에 이제 또 전부 개정이 있게 되는데요. 자, 99년에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 있던 그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두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죠. 지금도 이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데 지금은 명칭이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죠. 이제 복지라는 말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서 전기, 통신, 방송 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 행사, 또 민간 주체의 주요 행사 이런데 수화 통역과 이제 폐쇄 자막 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음성 도서의 보급을 추진토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99년 법 개정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주택 지원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그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교원에 관한 규정이 99년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이미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보조교원을 이렇게 출입 금지시키는데요. 이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또 전부 개정이 있게 되는데요. 자, 2007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2000년 이후에 장애계에서는 자립생활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그 자립생활 모델 또 이 장애 개념의 어떤 사회적 모델이라는 맥락에서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천적인 이념으로서 소비자주의와 당사자주의를 결합한 이용자 참여가 이제 대두됩니다. 그래서 유저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 과정이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 이제 요청되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이제 이런 것을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도입을 이제 하자 하는 이제 욕구가 이제 커져서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개정되게 되는데요. 이게 2007년의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뭐 이제 주로 보호, 재활 이제 이런 것을 쓰던 내용들을 좀 이제 용어들도 좀 바꾸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에서 이제 주로 전문가 중심의 그런 규정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이제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을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고 개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 복지법의 변화죠.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바뀌었네요. F5를 누를까요? 예, F5. 예, 됐습니다. 예. 예. 아이고, 쭉쭉쭉쭉 가야 되겠네. 예. 자, 그래서 2007년, 이제 2007년엔 이제 그렇게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었고, 2007년 이후 지금 20년까지, 그것도 한 10여 년 동안 또 이제 많은 또 법에 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주요 사항들만 몇 가지 소개하면, 우선 이제 장애, 이 소득 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2010년에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수당 규정이 중증 장애인에게는 기존에 지급하지 않고 그거를 장애인 연금으로 돌리고 경증 장애인만 장애 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죠. 물론 이거는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4월부터 장애 등급 심사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제 심사기관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요때 소위 그 장애 등급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장애 등급이 가짜로 엉터리로 이제 등급을 심사해 주는 경우, 뭐 부풀리는 경우, 뭐 고무줄 등급이다, 뭐 등등 이렇게 이런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전문 심사 기관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그 하나의 심사기관으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011년에 활동지원법이 제정되면서요.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에 들어가 있던 자립생활 규정에서 활동지원급여 규정이 이제 또 정비되죠. 이제 그게 활동지원법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2011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련된 개정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장애인 등록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외국인에게도 이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어로 재활사가 이제 국가 자격증대로 들어오고 또 2012년에는 장애인 학대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고 2015년에는 장애인 학대를 다루는 전문 기관으로서 장애인 공익 옹호 기관을 이제 설치하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설치 이런 이제 운영 규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17년에 장애인의 문화환경 정비 규정에 이제 관광, 문화생활체육활동 외에도 관광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개정될 때 드디어 장애인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장애 등급제를 개편하는,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는 폐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이 이제 들어가서 작년 7월부터 이제 장애 등급제가 6등급은 폐지되고 이제 심한 장애,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해서 중증경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의 제도가 이제 도입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외국인 외에도 난민, 이제 우리 난민법에 의해서 이제 외국 난민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법이 법 체계상 이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볼 때 주된 내용이 서비스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서비스법으로서의 기본법이고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애인 관련 법들은 복지를 이제 권리로서 이제 인정하는 추세이고 또 복지권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서 이 장애인 복지법이 그 법 체계상 그런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법은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장애인의 복지권을 실현하는 이제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 실질적 평등권, 또 자유권, 생존권,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제 이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한 내용으로서 지금 장애인 복지법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는 기본 성격이 이게 서비스법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다 담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장애인 복지법만 있을 때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인권과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가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었으나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그 역할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인의 권리나 뭐 차별금지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 복지법은 주로 서비스 규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법 체계상의 위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행법상의 체계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봐야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기본법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이 두 개의 하나의 기본법이 되어서 이제 두 개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권보장기본법 또 서비스기본법 이랬을 때 다른 다양한 이제 법들이 있죠. 이제 장애인 관련 법들이 이 법들은 이 두 개의 법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일반법적 성격이면 그건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비스,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 장애인 복지법은 일반법이고 장애인 고용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요거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상 위치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요. 나머지 법은 이 두 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 체계상 이제 설명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을 법 체계상의 지위를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애인 복지법은 헌법의 하위법이죠. 헌법이 이제 가장 상위법이니까요. 이제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니까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 복지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 속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하나죠. 사회보장법의 하나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하나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그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 속에서는 일반법이 해당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함께 국내 장애인 관련법 체계상 일반법 내지 기본법에 해당되는 법 체계상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요거를 이제 보면은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을 갖고서 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이 하위법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동일한 법률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헌법과 관계에서는 하위법이 맞지만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해놓은 거죠. 특별 규정을 포함해서 의료보장에 관한 특별법들, 교육보장에 관한 거,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이것이 일반법이 뭐냐? 장차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장애인 복지법, 지금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은 모두 9개 장, 한 9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적지 않죠. 이제 제1장은 총칙이고, 제2장은 이제 기본정책의 강구, 그 다음에 제3장, 복지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 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8장은 보칙이고 9장은 벌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1장, 2장, 3장, 뭐 4장, 5장, 뭐 요 내용들이
이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비추어 본 이제 현행 장애인 복지법의 개혁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역사적 배경은 뭐고 이제 쭉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지 이제 주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권리 협약과의 관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14년에 최초로 국가 이행 보고서를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인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려 및 권고 사항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2차, 3차 병합 보고서를 이제 또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근데 1차 보고서와 2차, 3차 병합 보고서의 좀 특이점, 다른 점은 뭐냐면 1차 보고서는 이제 최초의 보고서니까 이제 우리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50개 조항에 비춰볼 때 이제 현재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제출을 했지요. 근데 2차, 3차 병합 국가 보고서는 이미 1차 보고서를 제출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이미 우려 권고 사항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의 형식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또 2차, 3차 병합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합 보고서는 이제 우려 권고 사항들을 정리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것은 그때 우려 내지 공고 사항으로 지적된 것들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병합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좀 답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 보고서에 나타난 이 이행 사항과 이제 이것이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애인 개념입니다. 장애인 개념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법으로 말하면 이제 제2조에 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오죠. 이것이 과연 이제 제대로 된 것인가, 이제 우리가 CRPD에 비추어 봐서 장애 개념이 타당한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미 1차 보고서 때, 최초 보고서 때도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요. 유엔 그 당시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법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에 대한 그 규정이, 그러니까 정의 규정이죠. 이게 의료적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당사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 복지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권리 협약이 지지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바꿔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새로운 장애 판정 등급 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서부터 뭐 등급 제도, 판정 제도, 이게 다 의료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고요. 결과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및 활동보조 서비스의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 판정 등급 제도를 검토해서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 필요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주고, 또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신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확대 보장해 줄 것을 공고를 우리가 이미 2014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자, 장애 개념의 이 사회적 모델은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상 1조에서부터 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목적이나 정의, 우리 이제 그 CRPD의 일반 원칙, 일반 의무, 이제 여기에 기본 토대며 출발선이 되는 게 장애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이 의료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CRPD의 기본 정신에도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엔 CRPD는 장애인 개념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괄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장애 개념에 대해서 이미 ICF 분류에 따른 그런 장애 개념을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에 제출한 2, 3차 그 국가보고서, 우리나라 보고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획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장애 등급을 의학적 장애 등급으로 획일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2017년에 개정을 해서 장애 등급을 이제 없애고 장애 정도로 개편했다. 이렇게 이번에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및 사례 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이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번에 2, 3차 병합보고서에 답변서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답변을 좀 검토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자라고 요구한 것에 정부가 100% 수용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회의적인 의견도 있죠.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건 맞는데 장애 정도에 따른 중증 경증으로 개편한 것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모델로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고요. 또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을 실질화하려면 현재 15가지 그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정 장애인 제도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사회적 낙인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 등록 제도까지도 우리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장애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뭐 이렇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 의료적 관점만 아니고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이 법 조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들여다보면요. 거기는 다 의료적 접근으로서 뭐 모든 장애 유형을 정하고 있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의료적 모델을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러한 점에서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다시 접근해 봐야 되고, 이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애 여성과 관련된 그 CRPD 조항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CRPD 6조에는 장애 여성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 또 거주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폭력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 대한민국에서 취해지지 않아왔다. 이런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아울러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장애 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라. 주류화할 것과 또 장애 여성을 위한 좀 전에 설명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거주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장애 여성들이 정규 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공고하면서 당사국이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에 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출산, 임신, 출산, 뭐 양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특히 장애 여성에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제 공고 사항이지요. 이에 대해서 작년에 제출한 정부의 2, 3차 병합 보고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를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한 바가 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장애인의 소득과 고용,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지금까지 확대해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지원 사업으로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과 출산비용 지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모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 비용을 일정하게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용장려금 제도에 있어서 이제 차등화하는 거죠.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 이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장려금을 더 이제 많이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하는 제도 이제 이런 게 있지요. 또 시설 장비 융자 시에도 여성 장애인 채용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고요. 또 고용 촉진 유공자 선정 시에 여성 장애인 채용 비율에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훈련생을 모집할 때 우대 조치를 한다든가 또 여성 맞춤형 직무 개발 보급을 통해서 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답변을 정부 보고서는 작년에 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에 그러면 장애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요. 7조에 여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 학습과 직업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7조는 유엔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사실상 여기에 담겨 있기는 하는 거죠. 뭐냐면 여성 장애인들의 어떤 기초 학습, 평생 교육, 직업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규정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구조에 보면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강구해라 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37조에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에 관한 규정이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조의 활동지원급여 규정에 보면은 여성 장애인들, 특히 여성 장애인이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진료 등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활동보조인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받는 이런 또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법 제도에는 이제 이 규정들은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게 이제 정책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애인 권리 협약 제8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거기는 이제 인식 제고 관련 규정입니다. 이제 8조는요. 장애인 인식 제고 중요하죠. 이거와 관련해서 유엔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서 정부의 공무원, 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 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유엔 위원회는 한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보다 견고히 할 것을 권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에게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 개선이죠.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식 개선 교육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꼬집은 거죠. 특히 저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국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게 인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언론, 매체, 또 국민 일반 대중들 이렇게 널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미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언론 보도나 뉴스 기사에도 나오는 것이 정치인들이 장애인들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장애인 단체로부터 항의도 받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좀 창피당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도 그걸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제출한 정부의 병합보고서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예전보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 기간을 보다 확대했다. 확대한 건 맞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교육 기간 이런 것이 의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넓게 확대를 했죠. 다만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과 발전 방안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장애 인식 개선 지표를 개발하고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강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모니터링 제도화,
민간 부문 대상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과 별도로 또 고용 현장에서 인식 개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인 장애인 고용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2017년에 개정해서요. 직장 내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7년에 새로 마련을 했죠.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또 NGO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그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정부의 답변이에요. 장애인의 차별 정도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장애인 차별 정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더욱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제16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이 16조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또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강제노동, 폭력, 학대, 착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초 보고서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폭력 대상으로 삼고 학대하는 그들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했고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별도로 없었죠. 또 유엔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폭력, 착취,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주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 뭐 염전노예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2, 3차 병합보고서의 답변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장애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들 그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전국에 18개 설치했다. 18개소 설치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피해 장애인의 이런 일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8개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폭력, 학대, 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 학대 전담 기관인 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분리 조치한 후에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런 권익옹호기관과 관련 기관들, 뭐 공공후견법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특히 발달 장애인의 권익 옹호 체계를 지금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이제 이런 답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2월 이후에 그 학대 전담 기관의 조사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이 학대 전담 기관, 즉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 장애인 복지법에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전국의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학대 전담 기관 등이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18년에 이미 한 바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그 장애인 쉼터를 새롭게 신설했죠. 이제 그 규정에 넣었고요. 그런데 뭐 이러한 이제 법 제도적으로는 좀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있긴 있으되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은 이게 광역 지방자치단이 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은 수로 그 넓은 지역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르고요. 쉽지 않고 또 피해 장애인 쉼터도 뭐 아까 8개소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여전히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비판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18조와 관련된 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엔 위원회는 사리 분별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이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11조를 말하는데 이 11조하고 또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32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이주민들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이 장애를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을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 된다. 또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출입국 관리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라. 이제 이런 것을 공고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2, 3차 병합보고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유 있는 규정이라고 이제 항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의 그 규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또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리 분별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체류 활동을 보조할 사람, 즉 보호자나 초청자나 연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보조할 사람마저 없는 경우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의 규정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이제 항변인 거죠.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 32조를 이제 거론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개정을 했죠. 해가지고 이제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제 복지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 서비스. 근데 다만 연금,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같이 이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 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 한해서만 그 신청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현금급여 성격을 가진 걸 제외한 나머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을 가진 뭐 장애인 복지 서비스, 뭐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편의 제공, 이동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감면 할인 혜택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난민법에 따른 그 난민 인정자도 등록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개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보고서에 대한 지적보다 지금이 개선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현금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인정을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점은 여전히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차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국민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결국은 차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사회보장제도는 그 법에 보면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보편주의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보편주의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사람의 권리냐, 국민의 권리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국민의 권리로 보면 되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권리, 사람의 권리라고 보면 이거는 국적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똑같이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외에도 뭐 이런 수당 제도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그 CRPD에 있는 이제 23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지적한 사항은 이런 겁니다. 장애 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에게 한정되어 있다. 모든 중증 경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는데 왜 제한하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려하고 심지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서비스 조치가 불충분한 실정이며 또한 유엔위원회는 뭘 이야기하냐면 원 가정보다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더욱 많은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특히 복합적인 낙인을 직면하는 미혼모 등 원 가정이 장애 아동을 유기하도록 촉진하여 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입양한 가족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낙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원 가정을 중심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것을 그 입양 가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꼴이 되니까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어디다 이렇게 놓고 가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이제 나오던데요. 이제 미혼모들이.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이제 장애 아동의 경우는 특히 더 유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위원회는 당사국이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장애 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정말 입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 아이들이 해외로 많이 입양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입양을 많이 권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장애 아동이 국내에 입양하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장애 아동을 많이 입양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공고 사항인데 2, 3차 병합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의 그 CRPD 규정과 관련한 거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제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장애 아동에 대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 아가 있는 그 가정에 그 돌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애 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건복지부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부는 장애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장애 아동의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지 입양 부모인지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걸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지부는 장애인의 가족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규정이 있고 그래서 산전 산후조리 도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도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장애인만 부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부모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별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답변서로 이제 하고 있죠. 장애인 권리협약 23조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는데 사실 이 CRPD 23조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은 그렇게 상세하지 못해요. 이제 그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PD 23조의 내용들이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 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법들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뭐 입양특례법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련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또 과거에는 이제 우리 가족 지원에 관한 법이 그 내용이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죠. 이제 30조의 2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법의 30조의 2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수행 기간도 둘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장애인 복지법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애인 복지법이 이 가족과 가정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입니다. 이거는 28조, CRPD 28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최저생계비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리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구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구, 그러면은 사실은 장애인이 소득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인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 혜택이 그거와 관계없이 배제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엔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저생계비 지원 혜택을 이제 줌에 있어서 그 대상자 기준이 되는 기존의 장애 등급제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물론 이제 지금 장애 등급제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그것도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더불어 이제 가족의 소득 재산을 받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장애 당사자의 특성이나 성향, 필요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 작년에 제출한 2, 3차 병합보고서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서에서는 이제 연금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연금제도는 소득 보전을 하는 게 하기 위한 건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 두 가지를 다 보전해 주는 걸로 이제 기초급여 부가급여 제도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게는 매월 이제 20만 원대의 그 급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근데 급여 수준이 이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 기초급여액을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답변만 놓고 보더라도 현 정부가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는 지금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장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장애 아동 수당은 2만 원에서 20만 원, 장애 수당은 2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 하고 이제 답변을 한 거죠. 2015년에 장애 수당을 1만 원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하는 게 정부 답변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직접 현금 급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인색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는 결론적으로 보면 복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죠.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장애인 소득 보존 대책이라고 하는 장애인 연금 제도가 그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급여 대상도 제한적이다 하는 거죠. 왜 급여 대상은 중증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경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맞고요. 급여 수준도 뭐 많아야 3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소득 보전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금이 되려면 적어도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 내외 정도는 줘야 그나마 이게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 비용을 보존하는 그 장애인 복지법상 수당 제도 역시 좀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의 장애 수당은 그 소득을 보고 줍니다. 이걸 소득을 보고 주는 건 선별주의 방식이죠. 원래 수당제도, 장애수당을 비롯한 이런 사회수당제도는요,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보편주의 방식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애수당제도도 수당제도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지적할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 이거 외에도 보호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50조 제2항에 있는데 이거는 규정만 있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문화되어 있는 수당제도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아직까지도 권리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시혜나 동정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비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향후 장애인 복지법의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UNCRPD를 중심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인가요? 장애인 복지법의 개선 방향, 개혁 방향을 이제 살펴봤는데, 장애인 복지법은 우리가 장식용 법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어떤 기본 틀과 체계를 세우는 법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는 이 마당에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리로서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도 역시 서비스법보다는 권리보장법의 성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 복지법을 여기에 통합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장애인 기본법을 만들고 자립생활지원법으로 장애인 복지법을 대체하자 하는 이런 결의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 이 장애인 복지법이 이 장애인 그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정책을 제대로 아우르면서 이제 집행할 전달 체계의 확립으로서도 우리가 또 장애인 복지법과 별도의 전달 체계 문제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
많이 이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전달 체계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법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이제 같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전달 체계가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중앙의 전달 체계가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와 같은 이런 전달 체계도 저는 향후에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UN CRPD 정신에도 맞습니다. UN CRPD에도 그런 기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개혁 과제와 함께 향후에는 전달 체계 문제까지 고려해서 권리보장법으로서 좀 개편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쉬지 않고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